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서 또 경고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영업 손실보장제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이었죠. 정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회의 도중에 기재부에서 좀 난색을 표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의 지금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네. 생계가 정말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총리가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총리가 그런 의도를 좀 비친 것 같고 거기에 기재부에서 이게 법제화한 나라가 없다라고 하면 좀 이제 반대 입장을 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총리가 좀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네. 그 말은 다른 나라에 법제화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검토하지 못할 일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 가능한 한 정부가 방역 대책을 세우고 그 방역 대책을 실천하는 과정에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들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무슨 낯으로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낸 것이죠. 네, 지난해 4월에도 전국민 예.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이 못마땅함을 좀 나타내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랬었죠. 최근 들어서 국무총리가 강한 목소리를 좀 자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총리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아픔,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반발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국민 모두들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잠재적 대권 도전의 가능성이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이에요. 정세균 총리도.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뭔가 선명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총리로서의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차적으로는 그와 함께 본인이 어쨌든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선명성 이런 부분들을 좀 각인시키려는 의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했을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일단 수용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대신 조건을 좀 달긴 했어요. 조건을 달았는데 조건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 범위를 벗어나는 건 할 수 없지만 총리가 지시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안으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즉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사실 국회에는 여러 법안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도 법안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제출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그 법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될 것 같고요. 여야가 공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제화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돕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법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이제 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제화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갈 것이다라고 보네요. 알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르다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다면 정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이 세 개의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4년 정도 이끌어왔던 강경화 외무장관의 후임으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내정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끝까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왜 갑자기 교체가 된 걸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발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야당에서 여러 번 그만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경화 장관을 계속 같이 이제 임명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뭐랄까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태이고 또 최장수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정부의 새로운 어떤 면모를 보여줄 것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게 뭐 강경화 장관 임명된 지 1년 됐고 2년 됐다면 뭐 그게 그런 검토가 안 될 수 있겠지만 4년이나 장관으로 재직을 했고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새로운 어떤 대북 관계, 또 한미 관계, 그리고 외교 전체의 역량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용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안보실장을 3년 동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거기 있으면서 북미 대화,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주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어떤 철학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그걸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정용 실장이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북미 관계만 전문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분 외교관 출신이에요. 네. 외국의 대사도 하셨고요. 공사도 하셨고요.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외교 관료 출신입니다. 네. 국회의원하고 그리고 이제 안보실장을 하면서 대북 문제를 전문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외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이제 대북 관계 관련하고 남북 관계 그리고 이제 북미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기존의 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한반도 관련된 정책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께서는 긍정적인 평가 부분을 높게 사셨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정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해서 거짓말쟁이다 이러면서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과연 바른 선택이었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뭐 저는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일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수사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면 우리나라 이익에 맞는 정책이나 아니면 뭐 외교 정책들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가 있을 때 가능한 한 트럼프 행정부를 잘 설득해서 북미 관계 개선이 잘 되도록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구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으면 그럼 똑같이 갈 거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반도 정책과 관계되어져서 그게 어떻게 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연관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설득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일했던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태도들이나 모습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좀 바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저는 숨어 있다고 봐요. 폼페이오 장관의 그런 내용 자체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외교적 수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걸 저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우리 이게 맞아야 돼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그 정부를 잘 설득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고 정의용 이제 외교부 장관 내정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경화 장관이 워낙에 예상 외로 이렇게 교체가 돼서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가 이번에 이렇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북한에 예를 들면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가 있냐 없냐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강경화 장관만 얘기한 게 아니고 국정원장도 얘기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뭐 거의 진실이 아닐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외교부 장관도 그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말에 해서 김여정이 예컨대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뭐 좀 비난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강경화 장관을 바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북한은 늘 그렇게 본인들한테 좀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김여정이 그러면 우리 정부 대통령 공격 안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공격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 공격 한마디 때문에 정부가 강경화 장관을 바꾸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김여정 부부장이 그런 얘기 한 것이 그렇게 큰 무게감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늘상 하던 행동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은 전략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한 정부에서 4년 이상 장관을 재직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다 2년 길어도 3년 이내에 바뀌는 경우들이 많고요. 인적 쇄신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변화를 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김여정의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정부가 그 정도의 판단을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남 관리를 김여정 부부장이 총괄하고 있는데 눈밖에 난 강경화 장관보단 정우영 전 국가안보실장이 낫다라고 봤다. 뭐 이런 일각의 얘기도 있는데 이건 아닐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외교부 알겠습니다. 장관이 물론 역할을 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직접적으로 대북 관계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통일부 장관이 하는 거죠. 네.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을 직접 만나는 것은 국가안보실장이나 통일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북 관계는 외교부의 물론 한 분야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통일부가 직접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용 실장, 전 실장이 외교부 장관이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 또 관계를 잘 해서 대북 관계 잘 풀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물러나고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죠. 이렇게 되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는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 이렇게 양강 구도로 압축이 된 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고 아마 대표 경선에 나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도 본인이 출마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상호, 박영선 두 분의 양자 대결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얼마나 흥행을 일으킬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후보가 지금 예비 경선에 뛰어든 사람이 14명이에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네. 부산시장은 10명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나와서 흥행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양자 대결이 되면 더 격렬한 논쟁 또는 토론 이런 부분이 강해지고 선명성이 명확하게 두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즉 명확하게 어떤 정책이 있느냐 또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는 부분들을 또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장단점은 다 있지만 많이 나오는 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두 사람만 맞대결하는 것도 민주당의 어떤 후보의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후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뭐 두 명이서 이렇게 잘 양강구도로 압축됐다가 또 주목을 확 끌고 하는 것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 지금 14명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예비 경선을 통해서 4명을 뽑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그리고 나서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 협상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단일화 과정에 대한 지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럼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모든 언론의 보도는 단일화 합의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중점이 될 거고요. 네. 대신 이제 민주당은 그 사이에 2명만 나오기 때문에 정책 대결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정책적 부분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이 또 강점으로 평가받을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야권 쪽 분위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통합 단일화를 위해서 원샷 통합 경선하자라고 했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바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공천 신청 접수가 마감이 돼서 서울시장 보선 공천이 14명, 부산시장 보선 공천은 9명이 됐는데요. 그럼 국민의힘 당내 경선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제가 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앞서가는 분은 아무래도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이제 전 원내대표 이런 쪽이 아마 이제 주축이 되지 않을까는 제가 예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그렇게 아마 흘러갈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되면 1차적으로 26일까지 4명의 예비 후보를 뽑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비 경선에서 예비 후보가 4명이 뽑히면 그 중에 이제 본 경선을 3명을 뽑고 1명이 뽑히면 이제 그 뽑힌 사람이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지금 대표 이렇게 아마 단일화 협상을 할 것 같아요. 야권 단일화 협상을.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포인트를 어디에 봐야 되냐면 이 단일화 협상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고 저는 봐요.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하는 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가 이제 뽑히게 되면 이분하고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이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나온다고 하면 세 분이 이제 단일화 협상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잘 제가 이런 표현 아름다운 경선이 되느냐의 단일화 합의가 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만약 거기서요 삐그덕거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갈등이 계속 노출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피로감이 쌓이게 되고요.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단일화의 과정이 얼마나 잘 순탄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절대적으로 야권에서는 표를 끌어모으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보여져서 이 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 내느냐가 결국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경선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치러지겠지만 그 이후에 후보가 압축됐을 때 이제 야권 단일화가 문제일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단일화는 그럼 물론 뭐 지금 전망해 보기에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단일화가 결국에는 될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즉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안 하면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없다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3명이 나오면 예컨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대표까지 나오면 사실은 표가 분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극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 높다고 봐요. 다만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수싸움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선을 어떻게 하는가, 단일화 합의를 위해서 어떻게 그럼 결정할까, 이런 이 세부적인 문제 가지고 또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는 같이 경선하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단칼에 거절했잖아요. 바로 거절했죠.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 갈등에서 과연 지금이야 국민의힘이 후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 명이 딱 결정되면 그분 입장에서도 본인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제가 아까 전제해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단일화의 가능성이 높지만 막판에 결렬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추후에 좀 지켜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